네, 3인칭 시사 시점 장예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저희 모습 지금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권지웅 의원께서 주목한 오늘의 인물 누구입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요. 예. 이제 취임 1주년이 되기도 했고 네. 이제 이번에 기자회견도 또 따로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우선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물론 타당이긴 하지만 네. 한 90점까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그 질문부터 드리려고 했는데 네. 과연 몇 점을 주실 거냐? 네. 90점 주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좀 잘한 일로 기억나는 건 5.18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이제 어떤 당들이 싸우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사실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탄핵이라고 하는 것도 국정농단을 넘어서자는 것이었지 그것이 단지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을 공격하기 위함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도 좀 당내에서 잘 정리가 되어서 네. 그건 역사적 사실로 저희가 인정하게 됐고 그 다음 논의를 하게 했던 건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좀 반면에 당에서는 좋은 정치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에서는 좋은 정치인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전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된 것인데요. 저는 예를 들면 부처를 조정하는 걸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바꾸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바꾸자는 문제인식의 근저가 이런 것인데 청년들이 겪는 문제가 여성들을 지원하는 제도 때문에 발생한다. 아하. 라는 전제하에서 여성들을 지원했던 제도를 없애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네. 전 되려 한국 사회의 어떤 모순을 왜곡시켰다고 봤고 좀 비슷하게 떠올랐던 건 장애인 차별 관련해서 네. 물론 이제 시민들의 지하철을 타는 불편함에 공감하는 정치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현행법으로 사실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2004년에 법까지 만들어서 네. 했던 그 부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사실은 이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의 어떤 발언이나 행동들이. 네. 그런 면을 봤을 때 당을 좋게 만든 사람이긴 하지만 사회를 좋게 만든 정치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 대표와의 어떤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과연 90점을 준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에 비해서 장예찬 단장님께서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제 점수 말하기 전에 네. 점수는 90점을 주고 너무 비판을 길게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90점, 사회 면에서는 50점 정도. 사회면 50, 이렇게 별도로 따로 네, 주시는 그렇죠. 거군요. 정치는 90점, 정당 면에서는 예, 국민의힘 정당 정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90점, 사회적으로는 50점. 들으면서 이게 무슨 90점에 대한 평가지 하고 있었고요. 네. 저는 뭐 정당과 사회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이게 예. 사회를 좋게 바꾸겠다는 비전을 보일 때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서 뭔가 잘했다면 그게 결국 사회적으로도 잘한 것이다. 뭐 찬반 양론이 있건 없건 간에요. 네. 그런 점에서 물론 제 평가나 점수는 남은 1년의 정당 개혁을 보고 내리겠지만 그래요.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중간 점수 좀 내려주시죠.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일단 1년. 그 너무 높은 점수 주면 네. 또 이 너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는 나중에 내리더라도 네. 분명한 건 지금 1년을 돌아봤을 때 성공적인 당대표다. 왜냐하면 정치는 결국 결과로 말하는 건데 네. 어찌되었건 그 과정에서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건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것에 비해서는 나이가 젊고 또 원해라는 이유로 오히려 정치권 내에서 과소평가를 당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좀 강조하고 싶고요. 네. 앞서 권지웅 비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도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제가 여가부 폐지 국면에서도 온갖 곳에서 다 토론하고 또 전장현 관련해서도 힘을 보탰습니다만 네. 이게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동안 정치권을 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문제를 계속 덮어두고 본질적인 해결을 미뤄둔 채 이걸 곪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년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점점 더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는 그 결과를 지금 낳았어요. 이제 폭발 직전입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상처를 째지 않으면 이렇게 갈등하고 대립하는 청년 세대나 국민들의 여론이 어디로 터질지 몰라요. 네. 그 직전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용감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당장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갈등을 한번 우리가 직시해 보자. 네. 그리고 어떻게 푸는 게 현명한지 무엇이 과연
공정한지 한번 기존의 편견을 깨보고 이야기해보자라고 새롭게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평가도 1년 뒤에 최종적으로 내려지겠지만 아하. 영화부 폐지나 전장연과의 토론 등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도 저는 잘한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전시에서는 계속 이제 합격점을 받았죠. 선거 승리했으니까.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 말한 것처럼 이제 평시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겠다라고 본인이 표현을 했는데 예. 과연 이 딱딱한 여의도의 관성과 관행으로 젖은 이 돌밭을 이준석식 농기구로 얼마나 갈아엎을 수 있는가. 아하. 앞으로 1년이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때로는 이준석 대표 노선에 동의할 때도 있고 동의 안 하면서 격렬하게 반대할 때도 있지만 예. 남은 1년의 어떤 그 정치 개혁, 정당 개혁 한번 마음껏 해보기를 좀 기대하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혹시 부족하고 모자랐던 점 이 부분은 없을까요? 근데 그게 예. 제가 지적하려면 충분히 지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선거 과정에도 그렇고 최근까지도 뭐 메시지의 톤 다운을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뭔가 당내에서 세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등등의 여러 가지 조언을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또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소위 말하는 육각형 모든 면에서 다 뭐 능력치가 골고루 있는 네. 또는 뭐 팔방미인형 이런 걸 요구하는 게 결국 정치인의 특색과 장점을 가리고 밍숭맹숭한 네. 그냥 하나만한 정치하라는 뜻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독특하게 나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한다. 완전 이가 시릴 정도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치하겠다라고 말하는 이준석 대표가 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재미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싶어서요. 네. 이제 저도 뭐 톤 다운 해라 이런 말 하기도 좀 지쳤고 그 부분은 알아서 본인의 노선대로 잘 견지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님이 그 당내 정치는 90점 주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나오는 여러 뉴스들을 보면 이준석 대표를 향한 당내에서의 비판, 오늘도 뭐 최고위원회에서 혁신위가 사조직 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라든지 또는 자기 정치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왜 어떻게 불거진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그래도 그 국민의힘이 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넘게 만든 대표로서 네. 충분히 인정한다라는 점에서 90점을 드렸던 거고 예. 세부적으로는 좀 아쉽은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혁신위를 가지고 갈등이 벌어졌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그 썰전이 되게 좀 뭐랄까 감정적이었다고 전 느껴졌습니다. 네. 근데 당대표로서 당의 구성원이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예를 들면 추태다라고 하거나 혹은 아니면 당신은 당권 주자가 아니라고 당대표가 규정을 한다든지 그게 지금 장인찬 단장이 이야기한 이가 시릴 정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뭐 그렇게 볼 그렇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꼭 젊거나 젊지 않더라도 당대표라고 하는 건 당내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네. 그 사람이 어떤 한 구성원에게 그렇게 추태다, 당신 당권 주자 아니다 예. 이렇게까지 몰아세울 필요는 있었을까 싶고 근데 또 좀 다른 면에서는 저는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을 꼭 나쁘게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방금 앞서 저희가 이제 라디오 시작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자기 정치가 이런 거라면 전 자기 정치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정치의 내용이 시민들에게 공감하는 것일 거냐 아니냐가 핵심이지. 네. 너 자기 정치를 하는구나 자체가 공격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 제가 평등법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법의 뭐 민주당판의 다른 명칭의 법안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너 자기 정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렇게 이제 공격의 수단으로 쓰이는 거죠. 네. 어떤 좀 다른 어떤 비전을 보이려고 하면 너 자기 정치하지 마. 근데 그런 것들은 꿋꿋이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장혜찬 단장님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갈등과 비판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대선 하면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좀 좋게 가면 안 되겠느냐. 예를 들면 메시지 2번 말할 거 한 번으로 줄이면 안 되겠느냐. 뭐 톤다운 이야기도 했었고 네. 또 여러 사람과 함께 좀 화합하는 방식으로 어렵더라도 네. 뭐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또 그런 지적을 하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분들도 많아요. 예. 그런데 제가 대선을 겪어보고 이제 평론가에서 정당 정치에 참여한 입장으로 되어 보니까요. 이게 원외 정치인 그리고 30대의 젊은 정치인에게는 뭘 해도 무엇 하나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아하.
지선과 대선을 이긴 당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네. 선거에서 아무리 큰 공을 세우고 공중전에서 혁혁하게 뭐 토론 나가서 민주당 정치인들 소위 다 우리가 박살내고 와도 그래도 당내에서의 입지라던가 대우라던가 이런 건 너무나 나아지는 부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내가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세게 나가는 걸 보면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네. 누군가 그렇게 치고 나가서 뭐 중진 의원과의 어떤 다툼이 너무 크게 비화되는 게 제가 꼭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때로는 30대 원의 정치인이 당대표 이전에 중진 정치인과 붙어서 이길 수도 있다는 거 보여줘야 아하. 그다음 후배들이나 새롭게 이 당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한 젊은 세대에게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 이거 패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든 프로 출연 제의제 받을 때마다 출연료 물어봐요. 근데 그런 사람 처음이래요. 작가님들이 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선배님들이 출연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지금도 이 맞습니다. 패널 출연료가 낮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협상해서 올린 적도 많고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누군가가 예. 미운 털 박힐 거 각오하고서라도 개척을 하지 않으면 그 뒤에 후배들이나 다음 세대가 되게 고생합니다. 그런 차원의 관점으로 이제는 제가 이준석 대표의 그런 때로는 거칠고 이런 공격적인 정치에 나름의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해하는 입장으로 지켜보게 되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좀 불안하게 보거나 비판적으로 보는 당원분들도 예. 선거를 이기고 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게 되면 또 이게 또 좋은 방향이었네라고 박수 쳐주셨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좀 관점을 돌려서요. 장해찬 단장이 준비한 이슈로 가볼까요?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 평가. 네, 지금 취임 예. 한 달 정도에서 1기 내각이나 대통령실 등 주요 공직 인선이 대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공화국이다, 뭐 검사 완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교를 해보면 예. 그때 전대협 출신들, 운동권 출신들이 정말 줄을 이었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들의 수가 그냥 단순 비교해봤을 때도 그렇게 많지 않다. 네. 모 일간지에서 이제 쓴 기사를 보니까요. 대통령실의 1급 이상 비서관 그리고 장관을 따지면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구성될 때 대통령실 비서관 중에 15명이 총학생 회장이나 전대협 출신이었고 네. 장관 중에 4명이었습니다. 어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비서관 이상 6명, 네. 장관 3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해봐도 19대 6이 되는 19대 9가 되는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오히려 많이 나는데 또 예를 들면 원희룡 장관이나 권영세 장관, 박민식 보훈처장 같은 분을 검사 출신이라고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잖아요. 검사 전직 검사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예. 나와서 정치하고 의원을 몇 아하. 번이나 하신 분들인데 네.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전문성을 살린 인사다라는 평가를 좀 내리고 싶고 제가 야당과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평가를 하다 보면 예. 검찰 출신 많다는 지적은 하는데 이거 그 자리에 그 사람 갈 능력이 없잖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자라는 지적은 별로 안 나와요. 아하. 근데 문재인 네. 정부 때는 그런 인사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네. 개인 약국하시다가 식약처장 되신 분이 있고 시인으로 계시다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가신 분이 있고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감옥도 갔죠. 그 문제 때문에. 근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전문성에 대한 지적은 별로 안 나온다는 점에서 네. 이게 특정 직군에 대한 약간의 모르겠습니다. 선호 현상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국민들이 봤을 때 대체로 전문적인 인사다. 네. 능력 없는 사람을 보내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지웅 비대위원님 어떻습니까? 한 명 한 명 문제 지적된 거 못 들어봤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는 좀 이견이 있는데요. 예. 어떤 거냐면 사실 이제 전대협이라든지 어떤 총학생회 출신이라고 하는 건 특정 계파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 시기에 어떤 정치적 역량을 쌓을 경험이 있었느냐 아니냐인데 그 네. 경험을 가졌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기와 일했던 사람들 소위 자기가 검사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일해본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과는 네. 다른 차원의 것이죠. 그 특정 직군 네. 직업과는 다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이 저는 더 코드 인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비판을 이렇게 엄청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 사람이면 오케이라고 코드 인사한다고 비판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협소하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네. 그래서 뭐 인사 라인이라든지 보훈처장, 공정관리위원회 위원장 뭐 등등등 지금 검찰로 다 채우고 있잖아요. 금융감독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공정위원장은 아직 네네. 아직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게다가 문제가 됐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임명을 강행했지만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 관련한 감사가 있었고 징계성 조치도 2번이나 있었고 그 내용을 면면을 들어보면 제가 여기서 말하기가 좀 불편할 만큼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네.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계신 분은 사실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이끌어서 징계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그 예를 들면 임명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능력 위주의 내로남불식 인사를 안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설명 가능한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꾸 거론해 주시는 윤재순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건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쓴소리를 그랬죠.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그랬죠. 그래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어쨌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위의 발언들과 기록물을 많이 남겼던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총애하셨는데 저는 윤재순 비서관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마당에 지금 아예 직무를 못 볼 정도의 문제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것이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도 적어도 야당이 지적할 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권 초고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안 됐는데 대통령실 향해서 사과해라. 또 정호영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쓴소리하는 정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비해서 오히려 인사 검증이나 인사에 대한 평가를 훨씬 더 촘촘하게 하는 여당이 되었다. 이 부분도 좀 문재인 정부 초기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이복현 금감위원장 임명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금감위원장의 검사 출신이 없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받았던 김기식 전 금감위원장도 이건 한번 해볼 만한 인사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네. 이게 평시 상황이 아니에요. 지난 5년 동안 사모펀드 범죄가 너무나 증가했기 때문에 라임 옵티머스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구속된 디스커버리 펀드도 2,500억의 피해를 냈는데 대표가 2년이나 지나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최고위직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친동생입니다. 이런 비상한 상황이다 보니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걸 제대로 좀 단도리 하기 위한 단속하기 위한 이 금감원장이 별도로 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전 잘한 인사라고 보거든요. 네. 만약 이 인사들이 능력이 처지거나 단순히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된 뭐 자격증이나 경력 하나 없이 임명됐다면 네. 그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이 비판의 포인트를 잡을 텐데 아직까지 이 사람 경력 안 된다. 능력이 없다라는 비판은 안 나오고 있는 것만 봐도 조금 예전과는 달라진 기조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당히 그 팽팽한 그리고 상충되는 의견들이시니까 일단 여기까지로 하고요. 짧게 이 문제도 인사랑 연결됐으니까요. 오늘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이고 당연히 이건 인사와 연관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또 여야 시각이 많이 달라요. 이 부분은 장희찬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영장 청구된 이유를 보면 예.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 정부 사람 물러나라. 그리고 우리가 찍은 사람 임명시키겠다라고 예. 하다가 위법을 저질러서 지금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거든요. 그 혐의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건 예.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 이렇게 무리하게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네. 뜻이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국민들 앞에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네, 권지웅 비대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문제가 최근에 부각된 게 아니라 그렇죠. 그전부터 있었던 건데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어떤 압박처럼 저는 느껴지긴 해요. 네, 정치 보복의 신호탄이라고 민주당에서 밝혔죠. 그래서 그런 예. 충분히 어떤 문제 제기가 알겠습니다.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장혜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